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회적 반응 이론 내지는 낙인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이 사회적 반응 이론 내지 낙인 이론은 전통적인 주류 범죄학 이론을 가장 비판하는 그런 그 관점의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 이제 이 이론의 핵심적인 특징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죠. 자, 낙인 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를 법 집행자들에 의한 반응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류 범죄학 이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왜 범죄로 규정되게 됐는지, 또는 그 법 위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 주변이나 국가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객관적이고 고유한 실체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낙인 이론 내지 사회적 반응 이론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사회 과정을 탐구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주변 사람들이 그 행위 정말 멋진 행동이다,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 천하의 몹쓸 행동이다, 저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법 위반을 했을 때 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이 법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냥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서 법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법 위반을 했을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범죄자로서 취급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잘못된 그런 그 판결을 내려버리면 억울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어때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범죄인으로 취급돼 가지고 이제 형벌을 집행받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낙인 이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객관적이고 고유한 범죄 원인이나 동기보다도 바로 그 어떤 행위가 왜 범죄 행위로 규정되는지, 그리고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지, 그 과정을 연구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범죄 이론의 패러다임이 180도 전환된 이론이다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됐는가를 가볍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낙인 이론의 그런 핵심적인 특징을 먼저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출제될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게 된다면 낙인 이론은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쉽게 정답이 가려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들은 형사사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범죄적인 성격 자체의 당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 즉 실중주의 범죄 사약 이론들의 경우에는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범죄적 성격 자체의 당부를 문제 삼지 않다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 간통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해악이 큰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를 한 그 원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만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 한때 간통 행위도 이제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는 간통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닌 걸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관통 행위에 대해서 범죄를 규정했을 때는
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만 규명하려고 했지, 과연 간통행위를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미 그 주어진 그 법률 그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 타당과 부당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바로 사약 이론에 있어서 합의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갈등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낙인이론은 갈등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점을 1번에서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인이론은 이러한 그 입장에서 범죄자의 행위 그 자체보다는 형사사법에 의한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왜 형사사법기관에서 그러한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을 지어놓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왜 똑같이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범죄자로 처벌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왜 범죄자로서 처벌하지 않기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장을 바로 형법 작용 이론의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낙인이론도 형법 작용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합의론의 관점에 속하는 이론이 아니라 갈등론의 범죄에 속하는 이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형벌의 효과에 있어서도 낙인이론은 형사처벌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론들은 어때요? 형사처벌은 당연히 이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이 결과이지 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낙인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낙인 찍히면 평생 범죄자 생활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낙인이 바로 형사처벌이죠. 가장 중요한 그 낙인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되면 범죄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상습적으로 변해간다, 그거 보는 입장이 바로 낙인이론이다. 그래서 낙인이론은 형사처벌을 범죄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여러 그 이론 중에서도 처벌이 범죄를 줄이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고 보는 입장이 바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고전주의 범죄이론 내지 현대 고전주의 이론을 공부했던 제지이론 내지 억제이론이죠. 그래서 제지이론 내지 억제이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논리가 뭐였어요?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을 신속하고 엄격하고 확실하게 할수록 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론 내지 이 제지이론의 경우에는 형벌은 범죄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거지만은 낙인이론은 그와 반대로 바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은 범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확대시키고 상습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범죄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는 것이 낙인이론의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낙인이론과 고전주의론 내지 제지이론은 반대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 범죄이론이나 제지이론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범죄를 줄인다고 본다. 그런데 낙인이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낙인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특징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죠. 자, 그래서 하나씩 읽으면서 가볍게 이해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낙인이론은 어떤 그 과정으로 일정한 범죄의 행위들이 형사법상의 범죄로 규정되는가. 그래서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형법 작용 이론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이 그 특정한 사람들과
사건을 범죄자나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과연 타당한가, 그런 그 과정이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 이론의 관점이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낙인 찍힌 사람들은 장래 생활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영향을 받는가를 행위자의 자아관념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비행소년이야, 도둑놈이야, 범죄자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나는 그 도둑놈이야, 나쁜 놈이야 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게 되면은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된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부정적인 자아관념을 형성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그런 부정적인 일탈 행동 내지 범죄 행동을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은 자아 개념 내지 자아 정체감이 이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낙인이론은 인간은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론, 즉 자유의지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고전주의론 내지 아까 언급됐던 재지이론과 같은 현대 고전주의론, 그리고 통제이론도 자유의지론적인 그런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고전주의 이론 내지 억제이론과도 관점이 다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 측면에서 보면 실중주의 범죄학 이론하고도 이제 같은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실중주의 전통적인 그 범죄학 이론들과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객관적이고 고유한 범죄 원인 내지 동기를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도 어떠한 그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정도는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낙인이론은 일탈이나 범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반응과, 그러니까 한번 그 비행소년으로 낙인 찍혔다든가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은 그 학교에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그 직장에 취업 시켜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별적 반응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 반응을 지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취업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로 전학 가려고 하더라도 뭐 거부하지 않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정적 반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가 차별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사람끼리 서로 어울려 가지고 더욱더 중대한 일탈이나 범죄로 나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차별적 반응과 그런 그 낙인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방금 설명드렸듯이 부정적인 자아관념에 따라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뒤끝 보시면 낙인이론은 범죄행위 및 범죄자에 대해서 경찰 등 공적기관의 반응이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는 그 이론이다. 여기서 공적기관의 그 반응, 이것이 바로 처벌하는 반응이죠. 형벌을 가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처벌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는 전과자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전과자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평생 이제 범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과 또는 국가 사회와 어떻게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 상호 과정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호작용주의 관점이고, 그리고 사회적 반응 이론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낙인 이론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이런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 범죄 이해했다면, 그것은 이제 범죄 이론이라기보다도, 즉 낙인 이론 내지 사회적 반응 이론의 경우에는 범죄의 역할 이론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는 거죠. 범죄의 원인 동기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그 범죄자라는 낙인이 어떠한 역할, 기능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자아관념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관념이 형성돼 가지고 이 평생 동안 범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는가
대해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낙인이론 내지 사회적 반응이론을 범죄 내지 낙인의 역할 이론이라고 본다 하는 정도로 그 의미를 이해해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낙인이론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개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여기에서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낙인이론은 본질적 객관적으로 범죄적인 행위는 없다고 본다. 왜?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한때는 범죄로 규정했다가 이제는 약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외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때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는 범죄 행위였죠. 그렇지만 현재는 범죄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는 중대한 약물 범죄로 규정되고 있죠. 자, 그래서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가 본질적 객관적으로 얼마나 사회적 해로움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범죄적인 행위라는 것은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낙인이론도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제 이 통계이론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그 중대한 범죄에 관한 이론이 아니에요. 뭐 그런 그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떤 그 범죄적인 그런 요인,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낙인이론에 있어서는 그런 그 강력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인이론에 있어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그럽게 그냥 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는 일탈적인 행위 정도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또 낙인이론 이해가 되죠. 이 낙인이론가라고 하더라도 뭐 살인강도 강간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느냐, 처벌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한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죠. 가벼운 그런 거 일탈 비행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처벌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화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성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악화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낙인이론은 초기에 시카고 학파에서 제시됐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범죄학 시험이 아니고 형상책 시험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각주로 설명된 내용 이런 것은 좀 가볍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어떤 그 이론인가 하는 정도로만 좀 파악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바탕을 둔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이 앞에서 공부했던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이론과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다 공부했었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론이 바로 이 낙인 이론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상징적 상호작용 이것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낙인이론적인 접근은 구조보다도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바로 이 낙인이론도 학습이론과 통계론과 마찬가지로 과정이론에 속한다 사회과정이론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낙인이론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그 통계상에 나타난 그 범죄 숫자 이것은 주로 심 없는 사람들이 처벌당한 그 숫자에 불과하다. 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통계상의 범죄 수치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없고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이론에 있어서는 이 공식 통계에는 정확하지 않다 해가지고 신뢰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제 실제 행해졌지만은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이런 암수범죄가 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인이론은 범죄 학설사적인 입장에서는 참여적 관찰법과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강조하게 됐다 하는 것은 뒤에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참여적 관찰법. 참여적 관찰법, 이것은 범죄학 연구 방법으로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했듯이 이 낙인이론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한 그 사람보다도 그 행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적용했는지 적용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무단 행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평상시에 뭐 경찰이 보고 있다가 하더라도 무단횡단해도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집중 단속 기간이 돼가지고 경찰 한 명당 10건씩 이렇게 무단횡단 단속해라, 책임량을 부여하게 되면 어때요? 평상시에 못 본 척 하던 그런 그 무단횡단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 이제 뭐 딱지를 끊기 위해서 뭐 10건 채우기 위해서 바로바로 단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는 일상적인 그런 사회의 행동이었는데, 그 단속되는 순간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법 집행기관 안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론은 이러한 가볍고 사회 해악이 크지 않은 그런 거 범죄 행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법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입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법 집행기관을 낙인의 주체로서 중요시한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해만 한번 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쉽게 파악이 될 거예요. 자, 낙인이론 내지 사회적 반응이론은 언어와 같은 상징 체계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범죄에 속한 이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행위자의 그 현상에 대한 해석 능력.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세상은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그 현상, 행동이 다르게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장난 삼아서 막 주변에 있는 것도 깨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가게에 마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장난으로 물건 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너그럽게 해석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저 나이 또래에는 얼마든지 저는 직구전 행동 할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은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사회에 기여적인 행동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그 행동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거 행동이죠. 그런데 이제 뭐 삐딱하게 잘못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런 아주 나쁜 행동이야. 저런 행동은 바로 고소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 해석 능력이나 자아 정체감에 따른 행위 동기의 형성,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충족적인 애언의 성취 같은 경우도 그냥 방금 예를 들었듯이 어떤 그 아이들은 뭐 어떤 그 범죄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구적인 어떤 장난기가 발동돼 가지고 어린 나이 때 그냥 주변에서 물건 하나 훔치기도 하고 뭐 심심풀이로 주변에 있는 것을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하고, 유리창 깨트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그냥 얼마든지 그 용납될 수 있는 행동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중에 일부 아이들에 대해서 너는 뭐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아주 그 하위계층이고 이민원 그런 거 사람이고 하니까 너 그런 행동은 아주 그 중대한 범죄 성향을 지닌 행동이야 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서 바로 법 적용해가지고 소년원에 보내고 또 좀 심각한 범죄 하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은 원래 범죄성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거 잘못된 주변의 어떤 반응이나 처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지고 평생 동안 범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애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애언의 성취도 거기에 이제
각주로 설명해 놨으니까 가볍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낙인 이론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통적인 주류 범죄학 이론 내지는 이 실증주의 범죄 사약 이론하고는 관점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면서 낙인 이론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낙인 이론은 탄넨바움이라는 학자,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학자 이름하고 그리고 이 낙인 이론 주장자들 중에서도 어떠한 논리와 용어를 중시했는지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낙인 이론가들 또 구분하는 내용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탄넨바움 하게 되면 악의 극화 이론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세요.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이론. 그래서 악의 극화 하게 되면 극화 이것은 이제 드라마틱을 뜻하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이제 범죄 성향이 없었던 아이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제 너는 비행소년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소년원에 보내고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소년 교도소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범죄적인 생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된 그런 거 반응이나 잘못된 것 처벌이 드라마틱하게 한 인간을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낙인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탄넨바움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이론은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낙인 이론 6번 보시면 낙인의 그 주체는 법과 질서 및 이 관습적 도덕성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회 주류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거 중상위 계층에 의해서 어떤 행위는 올바른 행동이고 어떤 행위는 옳지 못한 행동이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제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거 평가를 반영해 가지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집단이나 하위계층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사회적으로 해악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일탈이나 범죄 행위라고 평가하게 되면 그 행위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일탈 행위로 규정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회의 주류층, 즉 도덕 사업가의 어떤 평가 판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 위반했을 때도 이제 권력을 가진 법 집행자들이 그것에 대해 법 적용하게 되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지만 법 적용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중대한 법 위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사회적으로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특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바로 낙인 이론가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범죄 줄이는 것 대책이죠. 자, 그래서 이 낙인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범죄 대책을 여기 모아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표 4개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낙인 이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을 가하면 여기서 지금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뭐다? 바로 가벼운 비행 내지 가벼운 그런 거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 처벌하게 되면은 그 처벌이 오히려 범죄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원인 내지 동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낙인 이론은 범죄 대책은 뭐겠어요? 바로 가벼운 일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형벌이나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낙인 이론들은 인가들은 형사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거 대책 하게 되면은 바로 비범죄. 아까 예를 들었듯이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범죄 아닌 행위로 규정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했던 행위를 더 이상 범죄가 아닌 행위로 바꾸는 과정, 이것을 비범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범죄하게 되면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나쁜 행동이나 범죄 행동으로 규정되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더욱 확산되는 원인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형벌화. 형법에서 이제 범죄에서 범죄 아닌 행위로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가벼운 어떤 술주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범칙금 정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벼운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아닌 치료조치라든가 교화 처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벌로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형벌 아닌 그런 교화, 개선 대책 이런 것을 적용하자 하는 것이 비형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범죄보다는 이제 좀 완화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하면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고, 경찰이 그냥 대량으로 법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그 법 위반 행위는 범죄 아닌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하게 되면 그것이 범죄 행위로 처벌이 되고, 어떠한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백인이 하게 되면은 처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왜 미국에 있어서는 주로 이 범죄자의 비율로서 흑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백인은 매우 낮은 그런 비중만 차지하느냐.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낙인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사법적인 해결,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가벼운 범죄 행위를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뭐 훈방 조치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범칙금 부과 조치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는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전과자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기소유예를 해준다든가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범죄자가 전과자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형사처벌 절차 대신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절차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것이 바로 다이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그 형사책 시험에서 대책론에서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이런 전환, 이것은 낙인이론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대책으로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될 필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어떤 벌금형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전과자인지 이런 것을 인식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교도소 갔다 오게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려주지도 않고 취업시켜주지도 않고 하게 되면 낙인의 부작용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교화 개선 조치가 필요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회 내에서 교화 개선시켜주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감금시켜가지고 교화 개선시키는 것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교화 개선 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시설 내 처우와 반대되는 것이 사회 내 처우예요. 사회 내 처우 강조하는 것이 비시설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탈락인화 같은 경우도 설령 이제 어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실효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더 이상 전과자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차후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유론가들에 의해서 새롭게 주장된 범죄 대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비범죄화를 범죄화로 바꾼다든가 비형벌화를 형벌화로 바꾼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낙인유론가들은 사내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설 내 처우를 강조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낙인유론가들에 의해서 제시됐던 새로운 그런 범죄 대책,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 보다시피 다 첫자에 D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4D 정책 또는 5D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의미, 낙인유론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새로운 범죄 대책으로서 4D 원칙 내지 5D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은 출제가 자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낙인유론의 그 특성과 관련해서도 거시범죄학 이론 내지 사회구조적 이론이 아니라 사회과정 이론 내지 미시범죄학 이론이다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범죄 개념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는 것은 아까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다가 하더라도 법 집행기관에서 법 적용하면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법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 사회인같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까 마리아나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 지으면은 그의 마리아나 피해행위가 범죄 행위가 돼버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에서 제외시켜버리면은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행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규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도 가장 상대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을 취한다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원인을 그 전체로서 사회 구조보다는 범죄자의 개인적인 심리적인 측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부정적인 자아관념의 그런 형성, 그리고 자기 충족적 애언의 실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처벌, 아까 강조했듯이 당연히 범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대책으로서 범죄에 대한 관용 및 처벌의 억제를 주장한다. 자, 이것도 아까 고전주의론이나 억제이론 같은 경우에는 법 위반 행동, 즉 범죄가 있으면 신속하고 엄중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지만, 이 낙인유론은 가벼운 그런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낙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관대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합의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론의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이런 그 특성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낙인유론 이런 것을 뭐 세부적으로 문구를 암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시험 문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옳고 그른지 이런 것은 쉽게 파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낙인 이론에 있어서는 각 낙인 이론가의 중요한 그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악의 국화 개념을 제시한 낙인 이론가는 탄넨바움이다 하는 것. 그리고 악의 극화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설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탄넨바움은 어떤 원래 근본적으로 범죄 성향이 없었던 아이인데 일시적으로 그냥 장난기가 발동돼 가지고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어떤 손괴행위를 했다든가 가벼운 그런 절도행위를 했을 때 그 소년에 대해서 너는 비행소년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비행소년으로 따돌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것이 확대되고 강화가 돼가지고 결국 범죄성이 없었던 사람이 평생 범죄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자, 이런 섣불리 잘못된 어떤 처벌하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벼운 범죄 행위나 일탈 행동을 한 사람이 왜 상습적인 범죄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 악의 극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탄넨바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탄넨바움은 낙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청소년의 심화되는 비행을 방지할 수 있다. 악의 극화를 차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범죄 대책으로 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탄넨바움의 악의 극화 이론 이렇게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낙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네머트라는 학자죠. 그래서 네머트는 1차적 일탈 개념과 2차적 일탈 개념을 제시한 학자예요.
그래서 네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이론을 제시한 학자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자, 1차적 일탈은 쉽게 말해서 뭐냐? 부정적 반응 내지 이 처벌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그런 거 비행이나 범죄 행위들을 말하는 거야. 아까 뭐 창문 깨트리는 행위라든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 안에 이렇게 장난 섞이는 행동으로 훔치는 행위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을 이제 모욕적으로 놀린다든가 이런 거 다양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 처벌이나 부정적인 거 반응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낙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낙인 이론가들은 1차적 일탈 같은 경우는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가벼운 그런 1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범죄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런 거 범죄로 규정된 그런 거 가벼운 그런 거 일탈적 행동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다이버전이나 비형벌화 그리고 비시설처우 내지 사회 내처우를 하는 것이 더욱더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낙인의 부작용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거 가벼운 이런 거 일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못 처벌하게 되면은 이제 상습적이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낙인의 부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 심각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머트와 관련해서는 시험에서는 이제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낙인 이론가들은 어때요? 1차적 일탈은 범죄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1차적 일탈을 원인 연구에는 관심이 없다. 2차적 일탈이 왜 야기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 그리고 낙인 이론가들이 제시했던 그 대책이라는 것도 1차적 일탈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바로 2차적 일탈을 예방하는 대책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적 일탈은 낙인의 부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심각하고 상습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시작이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문제는 당분간 출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네머트하고 탄넨바움 뒤바꾸는 그런 거 함정 문제 이런 것을 좀 주의하면 되겠고, 네머트와 관련해서는 뭐다?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뒤바꾸는 함정 아닌지 이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만들기도 좋잖아. 이건 말장난 함정 문제로도 1차적 그걸 2차적으로 이렇게 살짝 1자와 2자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 이런 것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에 대해서는 설명했듯이 그걸 여기에서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머트는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끌어가는 상호작용 단계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자, 네머트는 사회적 반응의 종류를 비공식적 표출적인 반응과 공식적 반응으로 나눴다.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별표 2개 하세요. 이건 네머트는 비공식적인 표출적 반응하고 공식적 반응으로 구분했는데, 공식적 반응은 뭐다? 이제 바로 나오죠. 형벌에 의한 반응이죠. 처벌하는 반응이야. 그 다음에 비공식적 표출적 반응 하게 되면 주변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비행소년이야.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비난도 가하고,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버리고, 직장에서 이제 파면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비공식적 표출적 반응.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낙인의 어떤 그 부작용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은 당연히 비공식적 표출적 반응보다는 전과자로 만드는 공식적 반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머트는 공식적 반응을 중시했다 하는 것이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네머트는 공식적 반응보다는 비공식적 표출적 반응을 중시했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를 좀 주의하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그 네머트가 2차적 일탈자로 악화시키는 낙인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오는 거 출제될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만 한번 이해를 해두도록 하자고요. 자, 1차적 일탈 하게 되면 뭐였어요?
낙인이 가해지기 이전에 가볍고 다양한 그런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했어요. 그래서 1차적 일탈로서 예를 들었던 대로 뭐 10명의 아이들이 서로 이제 뭐 마트에서 누가 물건 잘 훔치는지 내기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처벌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2명의 아이들은 왜 나만 이런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워야 되느냐, 이런 오명 더러운 이름을 둘러써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오명 씌웠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뿐이지, 내가 어떤 거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대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명이 씌워지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낙인의 부작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반응의 불공정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서 8명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학교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 2명만 이제 비행소년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2명 아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은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어떤 국가에서 교화 개선 프로그램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갖춰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억울한 아이들끼리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조치를 당하고 나면은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그들끼리 뭉쳐가지고 더욱더 이제 중대한 법 위반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강력한 어떤 체제가 가해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소년원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까지는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년원은 특수한 학교이죠. 그래서 소년원에 가가지고도 어떤 소년원에서 진행하는 교화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더욱더 나쁜 그런 가치관을 이렇게 서로 배우게 된다든가 아니면 더 중대한 범죄 기술을 서로 가르쳐 주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소년원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실제로는 심각하고 상습적인 어떤 범죄 성향을 지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년원은 그것은 뭐 전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일반 학교에서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너는 비행소년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나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나는 범죄성이 없는 사람이 앞으로 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네 주변 사람들 다 따돌리니까 그래 나는 비행소년이고 나는 폭력소년이야. 그러니까 나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뭐 비행행동 해도 괜찮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이 내면화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시비 선악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상습적인 범죄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정체성이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한다고 낙인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부정적인 정체성에 부정적인 측면을 수용한다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주 심도 있는 문제로 변별력 차원에서 출제한다면은 형사행정 시험에서 이 정도까지는 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핵심적으로 출제될 것 네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개념을 구분한 학자이고 1차적 일탈은 낙인이 부여되기 이전에 가벼운 일시적인 그런 일탈 행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2차적 일탈은 낙인의 부작용에서 야기된 심각하고 상습적인 범죄를 가리킨다. 낙인이론가들은 바로 1차적 일탈은 범죄이로자 인식하지 않고 2차적 일탈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네머트는 표출적 비공식적 반응보다는 공식적 반응의 영향을 더욱더 중시했다 하는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커도 이제
두 사람의 학자가 또 구분해야죠. 탐넨바움은 아이의 극화이론을 제시한 학자이고, 레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이론을 제시한 학자이다. 베커는 대표주의 또는 대표주의를 주주의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대표주의 이론, 주주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베커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베커는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제 낙인이론을 발전시킨 학자죠. 그래서 낙인이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커예요. 그래서 베커의 대표적인 그 저술이 아웃사이더스를 뭐 주변인들, 구계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커가 어떤 거 주장을 했는지 이것을 탐넨바움이나 레머트와는 좀 구분하면서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베커는 일탈이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행위의 특성은 뭐야? 그 일탈 내지 범죄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얼마나 크냐 적냐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법과 제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그 법 위반 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 법과 제재를 적용했을 때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범죄자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과 일탈은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일탈자는 그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이고, 일탈 행위는 사람들이 일탈자로 낙인 찍힌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하는 그런 그 관점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도덕사업가라는 그 개념도 베커가 제시했지 레머트나 탐넨바움이 제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도덕사업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규범이고 법률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이나 법률은 힘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지 힘없는 하위계층 사람들, 소수자들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낙인이론가들은 이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갈등이론의 관점이다. 다만 베커는 이런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갈등이론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낙인이론은 미시적 수준의 갈등이론이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규율 위반과 이제 일탈행위의 구분도 규율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게 범죄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했죠. 규율 위반했을 때 이제 법이 적용이 되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율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출을 하게 되면은 억울하게 이제 범죄자라는 그런 거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에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그 판결, 소추에 의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 바로 낙인이론가들은 범죄 행위나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가장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취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커와 관련해서는 시험에서 출제될 것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동시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동시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단계적 모델을 제시한 학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적 모델이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동시적 모델의 이론에 속하는 그 이론들이 전통적인 실중주의적인 범죄 사약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렸을 때 한번 잘못된 비행 친구들과 차별적으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해 가지고 범죄 행위를 범해도 괜찮다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그 정의가 강하게 학습된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 이런 그 차별적 교제 기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은 어때요? 차별적 교제를 해 가지고 범죄 성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 생활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동시적 모델이야. 그러니까 어떤 1차적 범죄건 2차적 범죄건 10차적 범죄건 범죄 원인은 한 가지 원인으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동시적 모델이다. 동시적인 어떤 원인만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론들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낙인이론 입장은 뭐였어요? 1차적 일탈은 여러가지 요인들, 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1차적 일탈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차적 일탈은 그런 여러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인의 부작용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차적 범죄와 2차적 일탈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동시적 모델을 비판하면서 단계적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인 사람이 레모트가 아니라 베커이다. 그리고 주주이론 내지 대표주의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탄넨바움이 아니라 베커이다.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레모트가 어떻게 해서 이제 상습적인 범죄자로 낙인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거 설명했듯이 베커도 이렇게 비공식적인 비동조적인 행위를 범하는 단계에서부터 일차적인 동기와 관심의 발전 단계, 그 다음에 검거 뒤에 공식적으로 낙인 찍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공식적 반응 과정이죠. 네머트로 비교하면. 그리고 이제 이 베커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전과자라는 주된 주의가 부여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그런 주의가 부여되게 되면 제대로 취업도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여러가지 다양한 그런 주의, 남자라는 주의, 여자라는 주의, 뭐 학생이라는 주의, 선생이라는 주의, 뭐 판사라는 주의, 국회의원이라는 여러가지 주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전과자라는 주의가 딱 부여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뭐 판사라는 주의 이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뭐 어떤 그 다른 사회적 주의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전과자라는 주의가 가장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한번 그 전과자라는 주의가 부여되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상습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하는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전과자라는 주의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책은 뭐겠어요? 베커에 가면 당연히 이런 전과자라는 그 주의를 함부로 만들어내지 마라. 뭐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지 않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비범죄화시키고 비형벌하고 다이버전하고 비시설화하고 탈낙인화 해가지고 낙인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할 낙인이론가가 슈어이죠. 슈어는 이제 외부적으로 낙인 찍는 효과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그래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폭력자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도둑놈 폭력자로서 이제 자낙인 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에 의해서 이제 차후의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낙인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나쁜 놈이야, 비행소년이야 뭐 하지만은 나는 일시적으로 그냥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야 하면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잘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낙인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낙인 효과보다도 자낙인 효과가 더 중요시 된다. 그리고 외부적인 낙인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방어를 하느냐 방어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낙인의 부작용은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낙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하나의 협상 과정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슈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슈어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이 눈덩이 효과 가설을 통해서 급진적인 불개입주의, 가장 그 급진적인 그 불개입주의가 바로 비범죄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급진적 불개입주의에서 불개입이라는 것은 형벌로서 개입하지 말자는 주장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온건한 불개입주의가 다이버전이나 비형벌화라고 한다면 급진적 불개입주의는 바로 비범죄화를 가리키는 용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범죄화 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행위 개념으로서 그가 제시했던 것이 피해 잡는 범죄 개념이에요. 그래서 피해 잡는 범죄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약물 남용 행위죠. 아까 마리아나 피우는 행위가 범죄행위로 규정됐다 하더라도 마리아나 피우면은 자기 돈,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고 자기 건강 자기가 스스로 해칠 뿐이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가해자이면서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인 거, 이것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 성매매 행위처럼 사회적으로 그것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 이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피해 끼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비범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슈어예요. 그래서 슈어는 눈덩이 효과가설을 통해서 급진적 불개입주의로서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비범죄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험과 관련해서 낙인이론 정리하게 되면은 낙인이론 하게 되면 이 낙인이론은 전통적인 주류 범죄학 이론을 비판하는 그런 그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낙인이론에 있어서는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중시한다 하는 그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인이론은 사회 과정이론 내지 이 갈등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낙인이론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주류 범죄학 이론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객관적이고 고유한 범죄 실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왜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고, 그리고 범죄로 규정된 그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낙인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더욱더 중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이런 거 특징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출제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인 이론과에 속하는 네 사람의 학자의 차이점. 그래서 첫째, 탄넨밤의 악의 극화 이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레머트의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이론. 세 번째가 베커의 주지 이론. 그리고 아웃사이더스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상호작용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법률과 범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동시적 모델을 비판하고 단계적 모델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슈어는 외부적인 낙인의 부작용보다도 자낙인의 부작용을 강조했고, 그리고 낙인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협상 과정에 비유하면서 외부적인 낙인보다 낙인에 대해서 잘 방어하게 되면 낙인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눈덩이 효과가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가설은 뭐냐면 산봉우리에서 눈덩이를 굴리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그 눈덩이가 부풀려져 가지고 커지게 되듯이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 거칠수록, 그러니까 어떤 법 위반 행위를, 가벼운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처벌하면 처벌할수록 산봉우리에서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오히려 범죄성이 더욱더 악화되고 상습화되는 것이지 교화 개선돼 가지고 범죄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것보다도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관대하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더욱더 적합하다 하는 그 주장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낙인이론의 평가, 이것도 이제 그 지금까지 이해했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다 쉽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낙인이론 내지 사회적 반응이론은 일탈의 생성에 있어서 사회통계의 양면성을 보지 못한 종래 구조적 접근 이론들의 허점을 지적 보완하고 의료 모델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주류 범죄 사약 이론들의 경우에는 범죄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 범죄 원인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교화 개선을 위한 어떤 형벌 조치를 하게 되면 범죄성은 줄어든다 해가지고 그 형벌이나 보안처분 같은 형사제재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했지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낙인이론가들은 어떤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오히려 가벼운 일탈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처벌하게 되면 그 처벌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범죄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이 형사 처벌이나 이런 어떤 제재,
범죄의 양면성에 대해서까지 고려하게 해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생물학적 그런 거 원인론에 입각해 가지고 범죄를 범하는 사람은 범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성을 제거시켜줘야만, 의학적으로 치료 개선해줘야만 다시는 범죄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낙인 이론가들은 이런 거 치료 개선을 위한 그 처벌도 가장 바람직한 대책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모델에 대해서 비판했다. 다시 말해서 교화 개선을 위한 형벌 중시 정책을 비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통계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힘없는 사람들의 법 위반 행위는 처벌이 돼가지고 공식적인 통계에 많이 수록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암수범죄로 많이 빠진다. 암수범죄는 다시 말해서 실제로 행해진 범죄이지만 공식 통계에 수록되지 않는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통계만 분석해 가지고는 정확한 범죄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참여적 관찰법과 같은 이런 방법도 중요시 가미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낙인 이론은 특히 이제 뭐 소년 사법 분야나 가벼운 범죄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으로서 4D 정책 내지 5D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대책들을 제시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인 이론은 일탈자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상호작용 없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어떤 거 잘못된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스스로 범죄 행동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범죄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낙인 이론의 입장은 지나치게 이런 상호작용을 과장하고 있다. 이런 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이것은 낙인 이론가들이 모든 범죄가 이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그런 거 비행이나 일탈에 대해서는 이런 것 잘못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 이후에 범죄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잘못된 사회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런 거 주장을 했을 뿐인데 지나치게 이제 이런 주장을 강조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통계기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화 개선 효과, 형벌 부과 효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아까 의료 모델의 바탕을 둔 교정주의보다는 반교정주의로 나간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류 범죄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이 초범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재범, 상습범의 원인은 잘 설명할 수 있죠. 왜?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그렇게 상습범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1차적 일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1차적 일탈, 즉 초범의 원인 설명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죠. 그러니까 어떤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지, 낙인 찍힌 사람들의 어떤 그 일탈, 비행, 범죄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원상회복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낙인 이론가들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낙인 이론에 대해서도 이런 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뭐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을 제시한 슈어의 주장하고 이 피해자에 대한 그 관심이 소홀한 점, 이것이 착각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슈어도 피해자 없는 범죄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해가지고 그런 그 피해자 없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 비범죄화 시켜줘야 된다. 이 주장을 했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원상 회복이라든가 회복적 사법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인 이론도 실증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적인 검증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낙인을 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범죄를 많이 야기시키는 건지, 아니면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이 범죄를 더 줄이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떤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 정도만 파악하면은 충분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다음 범죄에 관한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이론으로 나가도록 하자고요.